119 TV 여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손유동이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2월 둘째 주 KBL 룸앤 팩트 일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네. 주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소식들이 와 있는데 일부 댓글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자 SJ 홍님이 오프닝 이쁘네요. 기자님들 항상 감사해요. 이렇게 지난 일부 댓글에 네. 오프닝이 이제 지난주부터 바뀌었거든요. 진작에 이렇게 바꾸죠. 제작진들이 그동안 일을 얼마나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네. 이거 바꾸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예.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은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그렇죠. 예. 오랜만에 일 좀 하셨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3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3년 만에 새로운 오프닝. 저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네. 괜찮았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진호님께서 캐럿 농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또 급여가 미뤄진 걸 보니 정상적으로 인수금과 가입비를 제때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네요.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3월 31일 날 이제 나머지 자녀 KBL 가입금 문제가 있고 일단 임금은 지급이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급이 정상적이지는 않죠. 뭐 두 차례 연기가 됐으니까 어쨌든 지급이 됐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캐럿 소식을 다룰 때 저희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헛둘 세이커스님이 다음 시즌부터 용병 제도가 1인 보유의 4쿼터 중 3쿼터 출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님들은 이에 대해 들으신 게 있으신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해서 좀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뭐 본격적으로 뭐 바꾸자 이렇게 얘기된 건 아직은 없고 이제 일각에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정도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KBL이 들은 바에 따르면 지금 한 4명 정도로 이제 TF를 구성을 해서 아시아 쿼터와 외국 선수 제도에 대해서 좀 약간 내부적인 논의를 좀 하고 있다고 해요. 네.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요렇게 하고 요렇게 방향을 잡고 뭐 단장회의나 국장회의를 통해서 이걸 결정하자 막 이런 수준까지는 전혀 간 게 아닌 저는 그렇게 일단은 들었습니다. 이게 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 국내 선수들의 풀이 향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3쿼터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선수들이 이제 마지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 이런 건 좋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외국인 선수 제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상황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아시아 쿼터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의 어떤 쿼터를 갖다 줄인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핵심이 뭐냐면 지금 외국인 선수 수급이 원활치 않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선수 연봉에 대해서 철폐를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 이제 이웃 어떤 그 프로 리그에서 이제 용병 수급 경쟁력을 키우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지금 부분에서는 핵심인데 왜 이런 이런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는지는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10년 전에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외국인 선수 한 15년 전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계속 줄기차게 외국인 선수가 지금 6쿼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렇죠. 예전에 8쿼터를 했었고 뭐 6쿼터를 하다가 이제 4쿼터까지 줄였는데 그때는 외국인 선수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그래서 국내 선수들 죽기 때문에 그거 좀 줄이자라는 그런 부분에서 유효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또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진짜 지금 프로농구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방향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르다 틀리다는 부분에서 좀 민감합니다만 이거는 살짝 좀 뭐랄까 핀트가 어긋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TF팀 만드는 것도 좋고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핵심이 뭔가 이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요 사실 KBL이 이런 네. 부분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이런 다른 아시아 리그와의 네. 어떤 외국 선수 영입 경쟁에서 경쟁력을 KBL이 가지려면 어떤 셀러리 캡 제도의 어떤 이제 좀 보완이라든지 혹은 네. 철폐까지 좀 이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지금 거론되는 것은 엉뚱하게 약간 뭐 쿼터 줄이고 더 이제 뭐 국내 선수 그걸 넓히자. 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방향이 전혀 안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자농구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 선수 제도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국내 선수의 어떤 활약 부분은 좋은데 수준이 좀 떨어지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국내 선수들 연봉의 거품이 너무 심해진다. 근데 국내 지금 KBL도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어요. 얘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정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또 이게 또 어떤 논리가 또 들어가 있냐면, 그러니까 핵심은 돈 쓰는 건데 그쵸.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이제 일부 팬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도 어렵고 어려운데 뭐 10개 구단 모기업이 무슨 봉이냐, 돈을 왜 계속 쓰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프로의 핵심은 돈을 쓰는 거고,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 팀이 우승을 하냐, 우승의 어떤 확률을 높이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게 본질 중에 하나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한 10년간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향 평준화가 됐단 말이죠. 전 이 부분에서 좀 열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4쿼터 중 3쿼터 출전을 바꿀 수 있다는 건 뭐냐, 외국인 선수 지금 현실에서는 외국인 선수를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서 4쿼터 정도만 딱 뛰게 하면 딱 맞는데 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외면한 채 다른 편법으로 간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 그래서 이 노디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좀 막말로 하면 불량스러운 의도, 정말 그 꼼수 같은 의도,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결국 이제 외국 선수의 비중을 줄인다는 것은 외국 선수에 대한 투자의 효과를 줄인다는 어떤 그렇죠. 결과물이니까. 예. 네. 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발전하려고요? 발전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네. 그래서 우승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TJ 원해님도 이제 관련해서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국내 선수 발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셀러리캡 조정통해서 수준급 용병 많이 데려온 것도 리그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그러니까 얘기하시는데요. 그 네. 쿼터를 4쿼터를 뛰고 있는데 뭐 5쿼터 6쿼터로 늘리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을 거고, 4쿼터를 뛰는데 여기 이제 굉장히 질 좋은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와서 뭐 화제가 되는 선수도 좋고 그 조직력에 딱 맞는 그런 선수도 좋고, 그런 선수를 자유롭게 데리고 올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농구 수준을 높이자는 건데 이게 어려워요? 아 어렵냐고. 아 왜 이거를 도대체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10개 구단 단장님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예. 네, 좋습니다. 아니 말씀을 해보세요.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제 말이 틀리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좀 어떤 방향을 네. 진행될지 요거는 저희가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아 취재가 갑자기 되는데요. 열나네. 진짜. 진짜. 예. 오. 아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야. 네. 뻔히 보이는 걸 왜 안 하냐고. 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 외국 선수 제도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제도를 항상 수정하고 이럴 때 그런 말씀하신 하향 평준화를 네.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돈을 덜 쓰고 네.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사실은 저희가 늘 지적해왔던 문제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 그 하향 평준화의 주범, 난 말씀드릴게요. 그때 오리온, 그 다음에 전자랜드, 그리고 KGC, 뭐 지금도 KGC는 있지만 KGC 좀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이 세 팀 아니었습니까? 사실 거기에 고위수뇌부들, 그 이분 중에 이제 두 팀은 이제 나갔단 말이죠. KGC는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우승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이제 그 외국인 선수를 질 높은 선수를 데리고 와서 거기에 맞게끔 그 국내 농구의 어떤 질도 높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 그게 이제 팬들의 눈높이를 맞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계속 똑같은 걸로 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KBL도 문제가 있고 10개 구단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이제 구단들, 그러니까 돈을 쓰려고 하는 구단들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네. 예. 이게 외국 선수 제도에 대해서 이게 국내 선수들의 기회를 줄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B리그 총재님이 네. 12월에 방한을 해서 했던 얘기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자국 선수의 그 기회를 늘린다고 해서 그게 리그 어떤 발전으로 꼭 이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좋은 뛰어난 퀄리티 있는 외국 선수들이 합류를 하는 게 오히려 리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경쟁 구조, 각 구단 간의 경쟁 구조라든지, 그리고 그 선수들이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기량의 어떤 수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리그의 어떤 이제 상품성 자체를 높이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KBL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요즘에 또 어떻게 생각하냐, KBL은 지금 약간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 팬들을 소비자로 생각했을 때 되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상품이다. 네. 그리고 이미지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품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거를 좀 이제 이미 거의 약간 솔직히 제 느낌에는 일반 이제 농구를 많이 안 보는 이제 지인들과 얘기를 하면은 거의 약간 주홍 글씨처럼 새겨져 있어요. 맞아요. KBL은 수준 떨어지고 슛 못 넣고 그냥 뭐 솔직히 뭐 대놓고 말하면 3류 리그다, 이런 식의 이미지가 진짜로 일반 팬들에게는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박혀 있고 안 보는 사람은 훨씬 많은데, 이거를 벗겨내지 못하면 KBL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영원히 인기 반등은 쉽지 않을 거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좀 괜찮다, 다이내믹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봐도 지금 외국인 선수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조직력이 떨어지고요. 조직력이 떨어지면서 실책이 많아지고요. 실책이 많아지면서 그 팀들이 확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예. 네. 이제 이런 부분 실제적인 부분을 갖다 보완을 하자는 거고 뭐 B리그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B리그 총재 얘기가 그 시마다 총재 얘기가 100% 맞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끔 그 리그에 맞게끔 조정하는 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시마다 총재는 거기서 원칙을 세워놓은 거죠. 근데 이 원칙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그 B리그 용병제에도 문제가 있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면 국내 선수들이 들어갈 틈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죠. 거기에는. 그리고 혼혈 선수들 그 기한 선수들도 굉장히 좀 많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제 그 국내 선수들의 어떤 기회장을 갖다 높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또는 그런 여론이 들고 그런 농구 팬들의 어떤 여론이 들면 그 외국인 선수 제도를 수정 보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KBL은 그런 원칙이 없어요. 근데 B리그는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이고 바뀌어질 수 있지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뭐가 중요한 건가 그 핵심이 뭔가를 저는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계속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 10개 구단의 일부 몇몇 일부의 어떤 무능력한 분들 또는 일부의 지금 돈 안 쓰고 꼼수 부리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내는 아이디어가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는다는 게 저는 짜증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도 요것도 이야기가 진행되는 대로 네.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아니 진짜 무슨 논리가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도 좀 납득이 가게끔 무슨 뭐 내부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한 10년째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 댓글부터 아주 뜨겁게 네. 저만 열받았는데 열이 좀 받아요. 이거는 저도 진짜로. 같이 데워줬습니다. 네, 따뜻하게 네. 데워줬어요. 네, 네, 네. 네, 자 이 기세를 네. 이어서 계속 한번 구단별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럿부터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승을 거뒀고요. 지금 아직 21승 19패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잘 버티고 있는데 일단 이 팀은 외부 변수 이제 이슈가 너무 커서 이 부분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 이제 뭐 지난달부터 이미 이슈가 됐는데 자 2월에 이제 2월 5일이 선수단 급여 지급일이었는데 이게 또 한 번 미뤄지면서 10일에 제가 듣기로는 10일에 그것도 이제 뭐 낮에 뭐 이렇게 지급된 거대로 되게 또 늦은 저녁 시간에 그날 또 마침 캐롯이 경기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 경기 시간 가까워져서 지급이 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캐롯이 일단 지급은 됐지만 이 부분에서 좀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고 또 하나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졌지만은 지금 캐롯이 모기업 교체 작업, 어떤 네.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게 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일단 이 팀이 예전에 이제 미디어데이 할 때 허재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뭐냐면 살림을 다 깔 수 있냐? 그거는 좀 뭐랄까 이제 무례하다는 표현을 안 썼지만 좀 그 예의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해를 했죠. 그래요. 그러면 잘해 보십시다. 그렇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생각하는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그 생각에 의해 가지고 들었던 그 캐롯의 위험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캐롯이 실제로 이제 대우조선해양건설 경영형 때문에 여기 모기업하고는 완전히 끌었고요. 이제 모기업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뭐 한두 군데 긍정적인 어떤 답변이 나올 수 있고 3월이나 4월 중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하면서 내년 시즌은 정상화하고 그 모기업의 양해를 얻어서 올 시즌 운영비도 마련을 하겠다. 지금 이게 플랜이거든요, 캐롯의. 그렇죠. 플랜인데 이게 될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뭐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뭐 결정된 부분은 없으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이 3월 31일이 또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이때 이 2차 납입액 이제 10억 원을 네. 이제 납입을 하지 못하면 이제 완전히 큰 변수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KBL 정규리그 종료 아마 이틀 뒤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네. 캐롯이 만약에 지금 현재 5위고 지금 순위를 유지하면서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이게 납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후에 어떤 캐롯의 어떤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든지 그리고 이번 시즌 어떤 관련 기록에 대한 어떤 삭제 조치 이런 이제 좀 굉장히 강한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이제 지켜볼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유권 해석이나 뭐 이런 부분 좀 필요할 텐데 KBL이 그걸 잘할 수 있을까도 문제점이 있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캐롯에서의 어떤 정규리그 성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삭제를 하게 되면 6강 팀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아니면 그걸 이제 그대로 가지고 가고 또는 이제 KBL이 다시 또 뭐 이게 대리로 인수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WKBL이 과거에 이제 그
그 이제 지금은 BNK로 되어 있는 이 팀을 이제 위탁 운영을 잠시 뭐 이제 네. 했다가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되게 네. 어떻게 넘겼는데 또 KBL은 또 상황이 또 다르고 이제 또 재정을 쓰는 규모가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다른 구단을 얘기 들어보면 이거 납입 일단 그 특별회비 납입부터 걱정이 된다. 맞아요. 예, 일단 뭐 지금 선수단 급여도 급여지만 그거를 못 내면 이거 진짜 완전 시즌이 되게 파행이 되는 거 아니냐, 이 캐롯의 시즌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롯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김승희 감독이 반성을 했습니다. 네, 이 12일 KT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승희 감독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저는 멀었어요. 제가 너무 한심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이제 사실 캐롯 같은 경우는 항상 이 4번 포지션 네. 빅맨 포지션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최현민을 쓰다가 최현민이 최근에 이제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이종현은 트레이드로 KCC로 가면서 이 4번 쪽에 이제 가용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뭐 이제 안정욱 을 쓰고 굉장히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 포가드 라인업도 쓰고 이렇게 이제 네. 버텨왔는데 전성현이 전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독님 박진철 좀 쓰면 안 돼요? 네. 네. 진철이 좀 쓰면 안 돼요? 스크린도 하고 수비도 되는데 왜 안 쓰는 거예요? 김승희 감독님이 약간 이제 고민을 하더니 이건 내가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투입을 했더니 바로 맹활약을 하면서 그래서 이거 내가 너무 조금 고정관념에 박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 내가 스스로 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약간 이제 좀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난 이 감독님 보면 지금 애증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좋은 감독님이시고 능력 있는 감독님이시고 제가 감히 무슨 평가를 하기가 좀 그런 감독님이시긴 한데 그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몇 부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예전부터 그랬어요. 선수 낯을 좀 많이 가려. 슈팅이 안 되는 뭐 가드나 제등이 굉장히 좋긴 한데 약간 좀 살랑살랑 뛴다고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선수들에 대한 이제 호불호가 되게 심한 감독이에요. 그렇죠. 김 감독님이. 그리고 이제 자기 어떤 플랜에서 벗어난 선수는 기회를 잘 안 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건 약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유연하지는 못한데 일단은 자기 반성을 했다니까 정말 다행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진작에 좀 그러지 못했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승희 감독의 어떤 훌륭한 감독이긴 하지만 이 감독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다 맞지는 않단 말이죠. 10개 구단 감독님들이 다 그래요. 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어떤 농구 철학 이런 부분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 스스로에 네. 대해서 의심을 계속 해보셔야죠. 그리고 실전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거기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수정 보완을 해가야 되는데 김승희 감독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이제 유연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좀 강한 이제 원칙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입증을 하고 있는 감독이긴 하지만 좀 더 이제 발전이라고 그러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유연함 좀 갖춰야 되는데 그런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저는 멀었다 스스로 한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좋은데 이전에 할 때는 뭐가 아니다라고 단정형으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 감독님이 네. 많이 하시는데 그거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줘야 될 부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실전에서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항상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한국 농구 지도자들의 어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포포비치 감독도 3점슛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하잖아요. 그렇죠. 그 늙은 네. 감독이 그 세계적인 그 명장이. 당연히 지금 한국 농구 지도자들이 스스로는 자신들의 이거 한국 농구가 어렵다, 우리가 만만한 리그가 아니다. 만만한 리그가 아닌 건 맞아요. 인정해. 근데 그럼 지도자들이 어떤 수준이 높냐 이렇게 봤을 때 그건 모르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정 보완 발전해 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는 문제지. 여기에서는 내 농구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는 아집의 어떤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10개 구단 감독님들 예전에 80년대 90년대 그런 감독들 엄청 많았고요. 그렇죠. 2000년대에도 그런 감독들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선수들 잘 못 크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전히 예. 그 10개 구단 모든 감독들이 여전히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이제 그 위에서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따라가는 약간 그런 현상인데 그래도 이제 김세희 감독님이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 전성현의 이 어드바이스를 바로 또 받아들이고 투입을 했다는 것. 뭐 결과도 좋았지만 그거를 하게 된 것 자체가 이 에이스 전성현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신뢰. 예, 그래서 전성현 선수한테 제가 지난달에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김세희 감독님이랑 어떤 관계냐 얘기 여쭤봤는데 이제 동네 형 같은 느낌이고 자기가 솔직하게 할 얘기를 다 한다고.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훈련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 혹은 쉬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솔직하게 다 하고. 그러니까 이 독특한 어떤 김승기 감독, 전성현 이 관계가 굉장히 좀 흥미롭다.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요 하나만 저도 얘기 덧붙이자면 저는 이 김승기 감독님이 약간 겉바속촉 같아요. 이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에서 원칙에 대한 고집이 굉장히 강하셔서 절대 양보가 없으세요.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유연하세요. 어떤 거냐면 3점 시도에 대한 어떤 유연함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라면 그걸 감수하세요. 예, 그러니까 캐롯의 어떤 이 양궁 농구 전략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 정통적인 어떤 농구의 어떤 이제 뭐랄까 농구에 대한 어떤 트렌드라 농구에 대한 어떤 이제 그동안의 어떤 기준과 비교하면 사실 굉장히 변형이거든요. 하지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활용을 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또 유연함이 있고 또 이제 뭐 변준영이나 이정현이나 이런 이제 그동안 뭐 이제 뭐 당근과 채찍을 했던 가드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플레이에 대한 원칙이 있고 그것만 지켜주면은 그 안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죠. 그런 자율성을 예. 주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유연하고 촉촉하시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딱딱하고 바삭하시고. 그게 뭐냐면 참, 일단 예. 호불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정현은 안으로 들어온 선수예요. 김승희 감독 안에 들어 이 선수 키워볼 만한데 그 프로젝트 안에 들어온 선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자율성을 보장을 해줘요. 근데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선수들에 대해서 기회를 안 줘요. 아예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겉바속촉은 맞는데 좀 조건부 겉바속촉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김승희 감독이 앞으로 이제 감독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그 지도 생활 계속 오래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유연함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야 오래 하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이런 이제 또 달라지는 김세희 감독님 모습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자 그리고 저희 또 1위 팀 네. KGC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선수 4승이고요. 지금 8연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1위고요. 지금 2위권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스펠맨 선수가 여전히 저희가 이제 뭐 그 양날의 검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드렸는데 스펠맨 선수 고집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솔직한 자기 생각을 밝혔는데요. 그 이제 9일 디비전이 끝나고 이제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맡으면은 뭐 골밑 공략하고 그러는데 그 역량은 맞다. 근데 나는 새로운 유형의 농구를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내 경기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록적으로 봐도 이제 경기당 3점 시도가 이번 시즌에 증가를 했고 페인트존 어택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 이제 대구에 원정을 왔는데 어제 김상희 감독님도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제 스펠맨이 최근에 좀 미드레인지에서 뭐 턴어라운드나 아니면 아이솔레이션이 조금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골밑을 무조건 공략하는 게 답은 아닌 것 같고 네. 스펠맨이 밖에서 플레이함으로써 오히려 변준영이나 박지훈 같은 가드 자원들을 리머텍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이런 얘기도 하셔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스펠맨 선수의 발언이 일리는 있어요.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뭐 농구 유망주들이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이제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철학인데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펠맨 선수는 저는 재능의 한계는 있다고 봐요. 어떤 부분이냐면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고 뭐 파워라든가 또는 이제 슈팅 능력이 좋기 때문에 운동 능력과 슈팅 능력을 고루 갖춘 선수다.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드 앤 리액트는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영리한 방법인가 인정을 한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분이 여기까지 미스매치 활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미스매치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그 국내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도 봐야 되면서 거기에서 들어갔을 때 더블팀이 들어오면 빼주는 능력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뭐 새로운 유형의 농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새로운 유형의 농구는 아니고 그냥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왜 말을 새로운 유형의 농구라고 아니라고 새로운 유형의 농구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3점 던지는 거에 네. 대해서는 사실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3점 던질 수 있고 그럼요. 트렌드는 당연히 3점을 그럼요. 던지는 거고 인상공사는 5아웃으로 코트를 넓게 쓰는 팀이고 네. 너무너무 인상공사 색깔과 되게 잘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펠맨의 이제 3점을 던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 던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네. 그 과정들을 보면은 밖에서 볼이 돌다가 되게 이제 그러니까 뜬금없는 타이밍에 던진다든지 터프 3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네. 사실 이제 과감하게 던질 필요도 있습니다만 스펠맨이 슛감이 안 좋은 날에도 그런 슛을 좀 과도하게 던짐으로써 오히려 팀 공격 흐름이 좀 끊어지는 약간 이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미스매치가 발생했을 때도 그런 슈팅을 고집한다든지, 그러니까 뭐랄까 일종의 상황 응용을 해서 약간의 자기 강점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스타일을 그냥 그대로 일관되게 가져가는 거죠. 무조건 가져가는 거죠. 경기 내에서 미스매치가 어떻든 지금 경기 흐름이 어떻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규 리그는 제가 봤을 때는 긴 레이스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어떨 때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가도 어떨 때는 이게 슛감이 좋아져서 특히 이번 라운드는 엄청나게 잘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단기전에서 이 부분에서 상대가 스펠맨은 미스매치가 나도 어떤 이제 몸으로 밀고 들어가서 공격 리바운드 참여나 아니면 이제 포스트업 옵션을 조금 이제 써보는 이런 걸 안 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노골적으로 스위치 수비를 해서 스펠맨이 그냥 외곽에서 3점 던지게 방가를 해버리고 네.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수비법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단기전에서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이슈다. 예, 사실 지난 시즌은 스펠맨이 뭐 부상도 있었고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스펠맨의 네. 플레이오프 경기력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스펠맨의 플레이오프 때 이런 선수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번 시즌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이 스펠맨의 이런 본인에 대한 어떤 소신이 정말 본인 말대로 맞는 건지 아니면 진짜 단점으로 작용하는 건지 저희가 지켜볼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플레이오프 네. 때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KGC 지금 구조 자체가 스펠맨의 그런 약점을 메워줄 수 있는 구조다. 그렇죠. 네. 먼로와 이제 양희종 선수가 있고 오세근이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스펠맨이 만약에 거기에서 좀 말린다 그러죠. 말릴 수 있거든요. 말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랬을 때는 그 보충제,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이 농구를 영리하게 풀어가기 때문에 스펠맨이 거기에서 그 약점을 보완하면서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마련됐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KCC가 지금 무서운 게 스펠맨이 무서운 게 아니고 나머지 스펠맨을 행동 대장으로 하는 나머지의 어떤 그 KGC 시스템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분명히 이 부분 때문에 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끝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즉 이제 KGC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접전이 매 경기 접전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스펠맨 어떤 기복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오프 때는 이런 그 스펠맨의 약점이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KGC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면서 갈 그림이 굉장히 그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스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스공사 주간 선수 2패고 현재 이제 9위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어제까지면서 이제 8연패까지 네. 갔고요. 지금 6강권과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서 사실상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는 접전도 다 지고 네. 그냥도 지고 거의 걷잡을 수 없는 느낌으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6강권과 이제 6위와 4.5 게임 차인데 뭐 게임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그 6강권에 있는 팀들이 4.5 게임 차, 그러니까 5게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팀들이 한 3팀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스공사가 기본적으로 지금 13승 27에 40게임을 했고 이제 14경기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최소한 9승 또는 10승을 해야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스공사가 이제 객관적 전력은 괜찮고 뭔가 되려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스텝이 있고, 그래서 어떤 코어의 부활, 그래서 연승을 쭉 타면서 이제 가는 이제 급상승세가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13일 녹화를 하고 있지만 12일 경기에서도 사실 다 잡았던 게임 놓쳤죠. 근데 그렇죠. 놓쳤는데 똑같았어요. 진짜 네. 솔직히 저는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이거 뒤집힐 것 같다는 생각을 4쿼터 시작할 때 그렇죠. 했었고, 왜냐면 가스공사의 전형적인 진짜 말씀하신 똑같은 그 패턴들이 있는데 그 지는 패턴들이 딱 그게 발현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가스공사 경기를 이번 시즌 많이 보신 분들은 그냥 놀랍지는 않은 네. 예, 이런 사실 진짜 지는 내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이 팀이 이제 KGC하고 게임을 해도
압도할 수 있고 음. 거기에서 리드를 잡아갈 수 있고 접전을 펼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거기서 뚝 떨어진다. 이거는 선수들의 응징력 또는 코칭 스태프의 어떤 지도력 이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단적으로 드러났던 장면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한 2분 정도 남겨놨나요? 네. 할로웨이가 1대1을 합니다. 네. 예, 스펠맨에게 네. 그리고 스펠맨에게 찍혀요. 네. 나머지 선수들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그런 식의 어떤 농구를 해요. 이 팀이. 그러니까 단순하고 그 승부처면 좀 더 뭐랄까 정교하게 엮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SK 같은 경우에는 원희가 플로터를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김선영의 2대 김선영의 사이드에서 딱 들어와서 잡고 원희가 앞으로 나와서 스크린 봐주고 거기서 2대2가 안 되면 최준영한테 다시 돌려서 쭉 상대 수비를 갖다 좀 찢어놓은 다음에 사이드 코너 쪽에 배치를 시키고 거기에서 이 선수들이 석점을 쏠까 아니면 원희가 플로터를 쏠까 이런 이제 그 이지선다를 이제 수비 진행에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뭔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공격 적중률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가스공사는 처음부터 할로웨이 그냥 1대1 오케이 지금 할로웨이 1대1 아 지금은 오케이 2대성 2대2 예. 오케이 그다음에 야 정혁은 나가 이거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 승부처에서 그 수비 집중도가 그렇게 높은데 그런 슛을 갖다 터프한 슛을 던진다 당연히 슈팅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승부처에서 약하죠. 네. 네. 제가 봤을 때 가스공사는 상남자 농구를 하고 있어요. 상남자. 네, 한 입으로 두 말 안 합니다. 네. 한 입으로 하나만 해요. 아 저는 무식한 농구를 하고 있다 지금. 네. 네. 아, 이거 그 정도 답답하고 특히 말씀하신 그 포지션 막판에 이 할로웨이의 그냥 우직한 포스터 1대1은 진짜 팬들 뒷목 잡게 만드는 이거는 그렇죠. 사실은 솔직히 이게 선수들이 코트에서 즉흥적으로 그거를 셀렉팅할 수도 있지만 가스공사는 이런 형태 그런 형태 오펜스를 시즌 초반부터 계속 고집을 했고 이거는 매 경기 하고 있습니다. 예, 매 경기 하고 있고 이거는 전적으로 코칭 스태프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는 이동 감독님이 어제 또 이제 경기 끝나고 선수들의 어떤 집중력, 공격 리바운드 허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또 선수들이 뭐 승부처만 되면 자기 기록을 위해서 공격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이 정도로 팀이 추락하려면 코칭 스태프만의 문제도 아니고 하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선수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 이건 저는 이거 코칭 스태프가 무조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최소 50%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뭐 할로웨이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이번 시즌에 가스공사 사실 지난 시즌에 그 니콜슨을 썼다가 이 선수의 어떤 리바운드 참여, 수비 참여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그 리바운드 이슈가 있어서 이제 빅빅 조합으로 외국 선수진을 꾸렸는데 이게 매치업에서 경쟁력은 없고 스페이싱은 안 되고 근데 또 활용법은 단조롭고 여기서 진짜 큰 문제가 좀 저는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자막에도 이게 나와 있지만 빅맨 외인 활용 처리하기 좀 명백한 한계가 있다. 승부처에서 외국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된다. 맞는 얘기죠.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되죠. 빅 라인업에서는 빅맨이 1대1이 돼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는 좀 의문이 있는 게 뭐냐면 원희가 1대1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쳐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승희 감독 제가 그 KGC전에서 비판했던 게 뭐냐면 스펠맨 1대1 공격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서 밑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 슈팅 효율을 높일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런 슈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NBA에서도 에이스들의 어떤 슈팅 효율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과연 해결이 될까? 네. 여담인데 그 전자랜드에서 뛰었던 조나단 무트리가 최근에 그 네. 유로리그 MVP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거든요. 네, 네. 저 최근 영상을 좀 봤어요. 좀 어떻게 하고 있나. 근데 이제 전자랜드 시절을 돌이켜 보면 이 선수가 볼은반도 많이 하고 볼을 많이 쥐고 네. 뭐 인버티드 피켓롤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좀 1대1과 2대 게임의 어떤 볼 소유 빈도를 높이면서 위력을 극대화하는 그때 그게 잘 통했죠. 왜냐면 모트리의 네. 능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근데 최근 유로리그의 모습 보면 물론 환경도 많이 다릅니다. 다른 선수들의 능력도 다르고 팀마다 시스템 차이도 있지만 모트리의 득점의 상당수가 굉장히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받아먹는 득점. 그렇죠. 전체적인 오펜스 시스템 안에서 그거 보면서 솔직히 저는 최근에 이 가스공사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걸 연결지어서 이게 이동 감독님을 비롯한 가스공사 코칭 스태프가 이게 선수들 어떻게 보면 외국 선수에 대한 1대1을 되게 좀 뭐랄까 거기에 대한 고집이 너무 센가? 예, 그러니까 볼을 많이 쥐어줘야 되고 뭔가 오히려 떡사세요 시키는 약간 이동 감독님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명언, 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형태로 외국 선수를 쓴다면 어떤 외국 선수가 와도 가스공사는
한계가 분명한 것 같아요. 지난 시즌 니콜슨도 공격 코트에서 보면은 특히 1, 2라운드 좋을 때는 정말 위력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 굉장히 단순한 1대1이 진짜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선수 개개인의 할로웨이 스캇의 한계도 좀 있지만 이거 활용법에 저는 이건 명백한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트리 같은 경우에 최대 강점은 뭐냐면 부드러운 슈팅 터치, 그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폭발적인 공격력이었어요. 근데 그 득점이 팀 승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모트리 선수의 어떤 그 체력적인 부담감을 최소화시켜주든지 아니면 수비에서의 어떤 그 디테일을 만들어주든지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승리로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가스공사 전 이제 전자랜드 시절엔 그 선수가 그 모트리 고예요. 무조건 모트리 고야. 예. 볼 핸들링부터 득점까지 다 해.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북치기 박치기 막 해요. 하는데 그렇게 되면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이 많기 때문에 슈팅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수비에서는 아무래도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근데 그걸 또 코칭도 뭐라 못하니까 그럼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죠. 이제 그런 식의 근데 이거 해결을 해줘야 돼. 그리고 수비를 못하면 수비 못한다고 뭐라고 그래. 야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 전자랜드가 예전에 유동 감독 있었을 때 전자랜드 보통 보면 다 이제 1대1 능력이 있는 선수들 데리고 오는데 국내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뭔가 수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리바운드에 문제점이 뭔가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그걸 이제 보충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격력이 좋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걸 어떻게 극대화시키고 또 수비에 대한 공수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 적절히 나눠주느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아마 기본적인 그런 틀 자체가 좀 흔들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 이제 주간 성적 1승 2패고요. 현재 이제 3위, 4위 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최근 현대모비스가 조금 주춤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그 중에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함지훈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약간의 좀 꼬이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함지훈 선수 실제로 4라운드부터 이제 출전 시간이 좀 급감했죠.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대부분 다 이제 20분 이상 뛰면서 이제 함지훈이 6, 장재석이 4,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함지훈은 4라운드는 19분 정도 뛰었고 5라운드는 16분 정도 뛰었습니다. 그 이게 저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보는데 첫 번째는 뭐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이 부분도 있어요. 뭐 아무래도 함지훈 선수 나이가 많으니까 물론 이제 함지훈 선수처럼 뭐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제 설렁설렁 뛰면 뭐 한가까지 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 실제로 이제 그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이제 트랜지션을 강화를 하면 함지훈 선수의 그런 체력적인 부담감은 많아질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저는 팀의 어떤 미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적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함지훈을 좀 더 컴팩트하게 쓰겠다. 즉 이제 팀의 중심 이동을 함지훈에서 장재석 쪽으로 좀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요런 이제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장재석 선수의 어떤 출전 시간을 갖다 늘리게 되면 함지훈 선수는 지금 보면 한 2년 한 3년 이 안에 은퇴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함지훈 선수 여전히 좋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팀의 어떤 이니시어티브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게 되면 이 선수가 만약에 뭐 기량이 급락하거나 또는 은퇴하게 되면 그런 이제 혼란함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미리미리 장재석 선수한테 좀 더 주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동현 감독이 최근에 이제 그 진짜 말씀하셨던 올스타 휴식기 이후에 장재석이 출전 시간 늘리는 과정에서 장재석이 요구한 게 많이 뛰어달라. 너가 이제 지훈이처럼 어떤 이제 그런 걸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활동량이라 높여달라. 그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모비스가 추구했던 트랜지션의 강화와 맞죠. 연관이 있어서 장재석이 실제로 프린과 함께 트랜지션에 가담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네. 다만 이제 장재석이 어떤 이제 5대5 게임에서는 조금의 어떤 이제 뭐 스페이싱 이슈도 같이 존재하는 데다가 이제 어떤 함지훈 같은 영민한 어떤 부분이 조금 떨어지고 그렇죠. 기복도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서 현대모비스 좀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최진수가 이제 지금 최근에 이 4번으로 한 번씩 기록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 연관이 있거든요. 장재성만으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최인수를 써서 조금 이제 스피드도 높이고 최인수가 어쨌든 스트레치는 뭐 슛이 좋은 편은 그렇죠. 아니지만 그것도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현대모비스가 어쨌든 지금 세트 오펜스의 중심을 하이로우로 가져가고 있고 네. 조동 감독님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 문제지만 우린 일단 하이로우를 먼저 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승리에 가까운 옵션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함지훈이 이렇게 이제 노세아가 들고 있고 출전 시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고
되고 그리고 지금 빅맨진에서 함준을 대체할 확실한 카드가 아직 솔직히 말하면 확실히 등장하진 않았다라고 봤을 때는 무게 중심을 슬금슬금 좀 이제 뭐 급하게 이동할 필요 없고 좀 이동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2대2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서명진, 이우석, 아브란투스 이 세 명 다 핸들러 역할이 가능한 이제 선수들이고 뭐 조던 감독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비시즌부터 얘기를 좀 하셨지만은 실제 이번 시즌 보면 이들의 어떤 2대2에 대해서 아직은 좀 못 믿어하시는 왜냐면 불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불안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불가피한. 그러니까 어쨌든 신인 감독이시고 부인 첫 시즌에 성적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승리와 리빌딩을 동시에 가져가는 이런 이 비중을 진짜 계속 저울질하고 조절하고 계실 텐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함지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 3년에 갑자기 은퇴를 해버린다든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도 약간 이들의 어떤 비중이 높지 않고 이들의 어떤 기량이 늘어나지 있지 않았다라고 보면은 그때는 진짜 확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비해서 약간씩 뭔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어떤 공격 옵션의 비중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죠. 이제 13경기가 남았는데 현대모비스의 이제 매력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리툴링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성적이 좋아요. 맞아요. 그 조직적이고 활동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팀은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코어가 약하고 상대의 어떤 그 수비 흐름에 따른 그 유연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요. 그거를 메워주던 선수가 함준이었는데 함준이 빠지고 거기에 장재석이 들어가다 보니까 스트레치 플러스 그런 유연한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트랜지션을 가미를 해서 그런 약점을 메워보자 그러는데 실전에서는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다시 최진수를 불러들여 세워서 그럼 스트레치라도 좀 해줘라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플레이오프 때가 되면 아마 함지훈의 비중을 다시 또 조금씩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그게 이제 지금 상태에선 최장이니까 근데 장기적인 어떤 미래로 본다면 장재석이나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우석 아바렌토스 또는 서명진에게 공격 이니셔티브를 주면서 그쪽으로 비중을 확대시키는 게 현대모비스의 어떤 과제 숙제인데 13경기 동안 그런 과제가 어떻게 스무드하게 가느냐에 따라서 플레이오프 직행 아직도 좀 늦지는 않았고 그렇죠. 6강을 갈 가능성이 높은 팀이니까 6강을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플레이오프 경쟁력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열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뭐 성적은 잘 나오죠. 변화를 아직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한번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DB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같은 경우는 주간 성적 1패고요. 현재 8위입니다. 아직 뭐 6강 경쟁 뭐 충분히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DB가 좀 이슈가 이 외국 선수 교체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에르난데스를 그렇죠. 이제 토마스로 교체했는데 토마스가 실제 이 경기를 보니까 경기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두안 에르난데스는 이제 약점과 단점이 명확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굉장히 강력한 창이지만 부러지기 쉬운 창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주성 감독 대행이 왔는데 김주성 감독 대행은 이제 수비에 초점을 놓고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두안 에르난데스는 맞지는 않는다. 근데 쓸만한 선수인데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말콤 토마스를 데리고 왔고 말콤 토마스는 이제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을 뭐 김종규라든가 강상재라든가 또는 이선 알바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시너지가 크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두안 에르난데스 빠져가지고 그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 더블을 하든지 팀 동료들에 대한 시너지가 아주 확 퍼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그런 지금 상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의 부진에 대해서 유성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해외 리그에서 뛰다가 한 달 동안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푹 쉬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오퍼가 올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뭐 토마스가 준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DB가 어쨌든 에르난데스가 지금 이제 김유성 감독 말로는 이제 부상도 좀 있어서 약간 이제 좀 절뚝거리면서 뛰는 상황이었고 대안을 찾아야 되고 토마스밖에 대안이 없어서 갑자기 오퍼를 넣었고 토마스가 이러면서 오게 된 건데 이게 몸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지금 경기력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가 실제로 보면은 지금 뭐 몸싸움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이제 에너지 레벨 자체가 떨어져 있어서 사실 이게 이 선수가 그러면 뭐 스킬셋으로 승부를 한다지 이러면은 몸 상태가 좀 떨어져 있는 거를 기술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좀 커버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는 활동량과 우직한 어떤 플레이로
커버를 하는 선수라서 이게 DB 입장에서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김주성 감독 대행이 지휘봉을 잡고 나서 수비를 굉장히 잘 다져놓고 트리플 포스트 쓰면서 왔는데 지금 그 수비도 좀 이제 토마스가 불안해지면서 좀 무너지고 그리고 공격에서는 알바노 강상재 의존도가 되게 심해지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같이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콤 토마스는 집으로 치면은 이제 기틀이잖아요. 기틀이니까 이 선수가 어느 정도 해준다는 가정하에서 두경민이 들어오고 뭐 김종규가 좀 더 분전해주고 강상재, 이선 알바노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선수 자체가 이제 흔들리게 되면 DB가 기복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승부처에서 좀 약하죠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DB가 이제 상승세를 타다가 다시 또 삐걱거리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빨리 좀 올라오게 되면 뭔가가 이제 그림이 보일 텐데 지금 그런 이제 그림이 안 보이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DB는 그래서 뭐 16승 23패 8인데 아직까지 뭐 6강 싸움이 가능하다 그렇죠. 보고 있고 빨리 이 주력 선수들의 컨디션을 되찾는 것. 그래서 팀의 시스템 이 팀이 이번 올 시즌 팀 컬러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예. 다 같다. 이도저도 네. 아닌 느낌이 있죠. 예, 그런 팀 컬러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감사합니다.